스타트. 빗소리와 립스틱. 그날 밤의 기억. 제가 처음으로 아내 오세연 씨와 입 맞춘 것은 꼭 이런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서울 도심의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형사직을 그만두고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린 참이었고, 친구의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오세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작은 와인바, 붉은 조명이 낮게 깔리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창가에 홀로 앉아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눈이 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 와인빛 립스틱,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가늘게 모아진 눈썹. 그녀는 뭔가를 생각하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사 출신이시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좋으시겠네요. 글쎄요. 정작 봐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다는 듯한 그 솔직한 웃음이 저를 당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와인잔은 몇 순배가 돌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택시 잡아야겠어요. 제가 일어나 그녀의 코트를 집어 건넸습니다. 그녀가 소매에 팔을 끼우는 동안 저는 그 뒤에 서 있었고 문득 그녀의 어깨가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우리 사이에는 불과 한 뼘의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입술 위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와인 향이 났습니다. 그리고 빗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손이 제 셔츠깃을 살짝 쥐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 빗소리를, 그 립스틱 냄새를, 그리고 제 셔츠깃을 쥐던 그 가느다란 손가락을.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끝난 지금도 저는 비가 오는 밤이면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달콤한 기억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향수가 달라졌다. 결혼 13년 차라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직 형사입니다. 20대 후반부터 10년 가까이 강력계에서 일했습니다. 사람을 읽는 것,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적 훈련이 아니라 이미 몸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봄, 정확히는 3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려던 오세연 씨의 어깨 위로 낯선 향기가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새 향수를 샀나 보다 하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향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13년 동안 오세연 씨가 쓰던 향수는 단 2종류였습니다. 샤넬 넘버 5, 그리고 가끔은 조말론 잉글리시 페어 앰프리지아. 저는 그 향기라면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는 그 2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무거운 향이었습니다. 남성의 취향을 의식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시절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즉시 달려들면 상대는 꼬리를 감춥니다. 증거는 사라집니다. 진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2발 뒤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열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관찰했습니다. 오세연 씨가 휴대전화를 항상 몸 가까이 두기 시작한 것,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만에야 나오는 것, 플라워샵 일로 늦는다며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들이 쌓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 그녀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 잠깐 놓였습니다. 저는 곁눈으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 태.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연락처를 이름 두 글자가 아닌 한 글자로 저장한다는 것. 들키지 않기 위한 아주 오래된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여동생 지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숙아, 오빠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여동생 박지숙. 박지숙 제 여동생은 저보다 7살 아래인데 성격만큼은 저보다 훨씬 독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부지고 눈치 빠르고 입이 무거운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강남에서 소규모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를 다루는 사람답게 감정보다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숙이를 만나 커피를 시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향수 이야기, 휴대전화 이야기, 귀가 시간 이야기. 지숙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확인하기 전에 움직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오세연 씨 플라워샵 장부 한번 봐줄 수 있어? 지숙이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카드 내역이 이상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지숙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줘. 지숙이가 가져온 자료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지숙이는 제 앞에 프린트된 서류를 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플라워샵 법인 카드에서 지난 8개월 동안 매달 두세 번씩 강남 모 호텔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있어. 금액이 두 사람 기준이야. 그리고 이건 오빠 이름 모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이름으로. 가끔 상품권 구매 내역도 있어.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개월이었습니다. 13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8개월 동안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무언가 단단하던 것이 천천히 무너지는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밤. 지숙이에게서 카드 내역서를 받아든 그날 밤 저는 오세연 씨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식탁 위에 좋아하는 오이 냉국을 올려두었고 제가 젓가락을 들기 전에 밥 위에 살짝 참기름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13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가슴 한쪽에 걸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를 한때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논현동 와인바에서의 밤만이 아니라 결혼 초에 둘이서 처음으로 이케아에 가서 조립하다 싸우고 웃던 날 서로 손도 잡을 줄 몰라서 영화관 팔걸이에 손만 올려뒀던 서툰 첫 데이트. 지숙이가 처음 소개받고 나서 저에게 오빠 잘 봐도 그 사람 눈빛 있어라고 했던 것. 결혼식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그녀가 창문 커튼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우리 결혼했네요 라고 조용히 말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아니에요. 그냥 배고팠나 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평소보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플라워샵 단골 손님이 해바라기를 매주 3다발씩 산다는 이야기, 사무실 신입 직원이 실수를 해서 혼을 냈더니 울었다는 이야기, 어릴 적 살던 동네 재개발 소식.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올린 채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뒤집어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오래된 것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온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거짓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저도 진심과 배신이 뒤섞인 복잡한 무언가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기억합니다. 그녀의 손이 아직 따뜻했던 그 마지막 저녁을. 그림자를 고용하다.
저는 사업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탐문 인력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은 김두석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전직 사설탐정 출신으로 지금은 제 보안 컨설팅 회사의 외주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석이는 40대 중반의 체격이 작고 인상이 평범해서 한번 보고 나면 얼굴이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장기였습니다. 저는 두석이에게 오세연 씨의 동선 파악을 부탁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돼. 그리고 녹취와 사진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남겨줘. 두석이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 보름 동안 저는 집에서 오세연 씨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고 그녀의 플라워샵 일을 묻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보름 동안 오세연 씨도 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두석이가 처음 가져온 보고서에는 윤태준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오세연 씨의 대학 동창으로 현재 중견 부동산 개발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강남구 논현동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51세 남성. 그리고 같이 온 사진에는 오세연 씨와 윤태준이 한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 허리께에 살짝 얹혀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그래온 사람들처럼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3년 전 논현동 와인바에서 처음 그녀의 코트를 집어 건네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보였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동생 지숙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름 나왔어. 윤태준. 부동산 개발업 대표. 오세연 씨 대학 동창. 앞으로 움직임 지켜봐. 지숙이의 답장은 세 글자였습니다. 알겠어. 오래된 감각. 두석이의 보고서가 쌓여갈수록 그림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오세연 씨와 윤태준은 한 달에 평균 서너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로 낮 시간이었고 강남 일대의 호텔 레스토랑이나 멤버십 클럽을 이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동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석이가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동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석이가 건넨 것은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석이의 필체였습니다. 오세연 씨, 윤태준 씨 측 인물과 접촉. 법무법인 소속 자산 전문 변호사 확인됨. 이혼 시 재산 분할 관련 사전 자문으로 추정. 추가 확인 중.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준비였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미 탈출 경로까지 설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분노 그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가슴 안에서 부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다시 눌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해온 것처럼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감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두석아, 이제부터는 다르게 간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두석이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 기록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오세연 씨가 자주 이용하는 주차구역, 플라워샵 인근 골목, 그리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인근 공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나 빠짐없이. 그리고 저는 지숙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숙아, 오세연 씨가 우리 회사 서류 중 뭔가를 건드렸는지 확인해줘.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알려줘. 지숙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오빠, 얼마나 큰 그림 그리는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 두석이의 보고서를 받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기분 탓이었을까요?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 시절부터 이 감각만큼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로 걸어가면서 유리에 비치는 주차장 안쪽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이 두 칸 뒤에서 마찬가지로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에 타고 엔진을 켜면서 사이드미러로 계속 그 남성을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남성은 제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가는 길에 두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석아, 내 뒤 붙는 사람 있는지 확인해줘. 오늘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사장님 차 번호 기준으로 오늘 동선 따라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오세연 씨가 저를 역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점에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쪽의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두석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미행 확인됨. 아파트 사무실 구간. 차량 1대. 사설조사업체 소속으로 추정.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세연 씨와 윤태준 측이 저에 대한 어떤 패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의 일상에서 빈틈을 찾거나 자극을 줘서 반응을 유도하거나 혹은 저에게 불리한 무언가를 포착하려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무실에 정시 출근하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들렀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란듯이 평범하게. 그리고 그 미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저는 낮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거래처와 통화를 하고 점심을 먹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밤이면 달랐습니다. 오세연 씨가 잠든 후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13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소희였습니다. 한소희 씨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인 44세의 여성으로 제가 형사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청 민원 담당으로 일하다 지금은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지 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민혁 씨, 저예요. 소희. 소희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별일은 아닌데요. 사실 민혁 씨 회사 관련해서 좀 이상한 걸 봐서요. 제가 요즘 담당하는 자산 분쟁 사건이 있는데 거기 관련 서류에 민혁 씨 회사 이름이 살짝 스치더라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부동산 관련된 사건인데 상대방 측 자산 현황 자료에 민혁 씨 회사 지분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직접적인 건 아닌데 간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통화를 마치고 소희 씨에게 다음 날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소희 씨를 만났습니다. 사무소 근처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서류 사본을 보면서 저는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오세연 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제 회사 지분 관련 자료를 조회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혼시 법인 재산 포함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혁 씨, 괜찮아요? 소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소희 씨. 이거 알려준 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녀가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서 잠깐 흔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점심을 마치고 헤어질 때 소희 씨가 주차장 입구에서 말했습니다. 민혁 씨, 다 끝나면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이렇게 급한 일로 말고. 저는 그녀를 보면서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죠. 함정 속의 함정. 두석이의 마지막 보고서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세연 씨와 윤태준이 최근 동선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놀랍게도 저를 추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두석이의 말을 빌리자면 이랬습니다.
사장님, 오세연 씨 측에서도 따로 조사원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조사원이 사장님 동선을 파악하려는 것 같던데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세연 씨가 사장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치챘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두석이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먼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장님을 먼저 불리한 위치에 세우려고요. 예를 들면 사장님이 먼저 폭력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거나 외도 현장을 잡았다는 명분으로 이혼 소송을 선제 청구하거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수법이었습니다. 쫓기는 자가 쫓는 자를 역이용하는 방식. 하지만 이 수법이 효과를 내려면 상대방이 충동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석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내가 지시하는 날짜와 장소에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 전부 녹화 상태로 만들어놔. 그리고 저는 두석이에게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숙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숙아, 법무법인 쪽에 내가 아는 사람 있지? 민사 전문으로. 있어. 왜? 이혼 소장 작성 준비해줘. 이쪽에서 먼저 낼 거야. 그리고 오세연 씨가 우리 회사 서류 접근한 증거 전부 정리해줘. 산업기밀 유출 가능성으로 정리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지숙이가 짧게 내쉬는 숨이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끝까지 가는 거야. 응. 끝까지. 비 오는 밤 그리고 함정. 6월 마지막 주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두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세연 씨가 그날 밤 윤태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세연 씨가 오늘 오전 누군가와 4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 웃음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오늘 밤 전부 준비해.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오후를 보냈습니다. 회의도 하고 거래처 메일에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5시가 넘어서 퇴근 준비를 하면서 지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야. 지숙이의 답장은 한 글자였습니다. 오케이. 저는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세연 씨는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플라워샵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녀가 코트를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리고 조금씩 굵어지면서. 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두석이가 연결해 놓은 카메라 피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러 각도, 여러 장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잔잔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두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두 분 현재 논현동 진입 중입니다. 오세연 씨가 직접 운전 중이고 윤태준 씨는 조수석입니다. 지금 영상 모두 녹화 중입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저는 미리 연락해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 시절 동기였던 이성규, 지금은 강남서 형사과 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주 전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전해두었습니다. 오세연 씨가 제 회사 기밀 서류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 그것이 법인 대표인 윤태준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전부 증거와 함께. 성규야, 지금 움직여줘. 알겠어. 출발한다. 함정이 닫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논현동 골목에서 그 밤은 조용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오세연 씨와 윤태준이 호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순간 2대의 차량이 조용히 그들의 뒤를 막았습니다. 이성규와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두석이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세연 씨가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사들을 보고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 윤태준 씨도 하차했습니다. 두 분 모두 상황 인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상 확실히 남기고 있지? 예. 전부 다 녹화 중입니다. 이성규가 나중에 저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오세연 씨는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오자 먼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지인과 만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성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세연 씨가 저의 법인 서류에 접근하고 일부를 촬영한 내역, 그것이 윤태준을 통해 경쟁사 측에 전달된 정황 증거, 그리고 두 사람의 8개월치 만남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규의 말에 따르면 봉투를 열어본 오세연 씨의 표정이 잠시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태준은 법인 관련 혐의를 읽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강남서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통쾌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텅 빈 것 같은 감각이 먼저 왔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순간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그 감각 속에 머물렀습니다. 괜찮다. 끝났다. 이제 괜찮다. 서재에서의 독백. 이성규에게서 상황이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사 시절 수사가 마무리되는 밤에 늘 이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멈춘 것 같은 감각.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손이 허전한 감각. 그것이 좋은 일의 끝이든 나쁜 일의 끝이든 그 감각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세연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왜였는지, 그리고 혹시 단 한 번이라도 멈추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답을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답을 들어도 이미 끝난 것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세연 씨가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설령 그 이후의 시간이 흔들리고 무너졌을지라도 처음에 그 시간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의 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사이 비가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하고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빗물이 씻고 간 골목과 나무들이 아침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드립포트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줄기를 돌리면서 저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오세연 씨와의 이혼 소송은 그로부터 몇 주 안에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 측 변호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저는 지숙이가 준비해준 서류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모든 과정을 밟아나갔습니다. 법인 서류 유출 혐의는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취하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진실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한 깨끗한 끝이었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날 저는 지숙이에게 저녁을 샀습니다. 지숙이는 밥을 먹으면서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지숙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쉬어.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긴 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지. 지숙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난 숫자만 봤을 뿐이야. 오빠가 움직인 거지. 우리는 한참을 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도 편한 자리였습니다. 그 편안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같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던 날 에필로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2달쯤 지난 어느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13년 전의 논현동 와인바를 잠깐 떠올렸습니다. 와인향, 낮은 조명, 처음으로 입 맞추던 그 순간. 그리고 소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혜 씨, 그때 약속 기억해요?
다 끝나면 밥 같이 먹자고 했던 거. 이번 주 시간 되면 연락 줘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기억하죠? 내일 저녁 어때요? 제가 맛있는데 알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오랜만에 작은 기대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근거림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운, 그러나 무언가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것.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튿날 저녁 우리는 서울 한 골목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소희 씨가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와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그 논현동 와인바가 스쳤습니다.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오세연 씨.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던 그 손. 하지만 다음 순간 소희 씨가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달랐습니다. 꾸미지 않은 구김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다가가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뭐 마시고 있어요? 화이트 와인이요. 한잔 할게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그 밤 우리는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이야기, 요즘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와인은 천천히 줄어들었고 창밖에 빗소리가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빗소리는 지난 수개월의 무거운 빗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적시는 빗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소희 씨의 잔에 가만히 부딪혔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핑. 덫을 놓은 자가 덫에 걸리고 함정을 판 자가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온다.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